안녕하세요. 최일호 상무가 풀어주는 미국 시장 이야기 채플미 오늘 9월 23일 금요일 순서입니다. 요즘 채플미를 보시는 구독자 수가 조회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피드백도 아주 고품격, 고퀄리티 내용이다라는 그런 감사의 댓글을 달아주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역시 맛집은 따로 이렇게 광고를 안 해도 조용히 소문이 나게 돼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뭐 우리 최상무님만큼 또 많이 열심히 해주시는 또 다른 유튜브 분들도 많고 거기에 우리가 조금 더 기관 투자가로서 그동안에 일해왔던 그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해석까지 곁들여서 우리 최상무께서 얘기를 해주시니까 많이들 사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근 미국 시장이 이제 또 이틀 연속 FOMC 회의 이후에도 계속 지금 빠지고 있는데 우리가 계속 금리 얘기를 봤었잖아요. 그래서 지난 7월, 6월 중순 이후로는 10년물 국채 금리가 빠르게 빠지면서 그때 3.47에서 2.6까지 빠르게 빠지면서 주가가 반등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75bp 인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금리가 더 올라가요. 더 올라가는 부분이 솔직히 뭐 제 생각은 지금 금리 수준이 아주 시리어스한 그런 수준은 솔직히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실물 경기를 이래 보면 크게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생각은 들게 되는데 자산 가격에는 물론 영향을 줍니다. 근데 이 금리가 계속 더 올라갈 거다라는 불안감 때문에 거기서 이제 아무래도 투자 심리가 많이 위축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렇죠. 지금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다 금리를 올리고 있다 보니까 그런 게 이제 좀 공포감으로 다가오잖아요. 그거로 인해서 장기 금리가 전부 다 미국 할 것 없이 주요국 장기 10년물 금리가 오르고 있고요. 특히 어제 많이 올랐습니다. 어제 많이 올랐는데 미국, 독일, 영국, 한국 주요국별로 10년물 국채 금리가 가파른 상승세를 좀 보이고 있고요. 대체로 최근 10년의 고점 수준입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보시면은 미국이 지금 10년물 금리가 3.7%를 기록하고 있고요. 어제만 17bp가 올랐습니다. 그렇더라고요. 어제 그 FOMC 미팅에서 금리 올리고 나서 장기물 금리가 잠잠하길래 약간 좀 방심을 했었는데 뒤늦게 좀 그 반영을 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독일도 1.98%를 기록하면서 어제만 8bp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독일 그 10년물 금리 차트도 보시면은 최근 10년 내 고점 수준을 기록을 하고 있고요. 영국도 어제만 18bp가 올랐어요. 그래서 3.5%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미국이나 뭐 영국이나 3.5%대 그리고 미국은 이제 3.5%를 뛰어넘어서 3.7% 기록하고 있고요. 우리나라는 3.99%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제만 또 8bp가 올라서 우리나라도 최근 10년 내 고점 수준에 도달해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게 어느 한 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글로벌 주요 은행들이 그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올리는 과정에서 동반 상승하는 과정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몇몇 국가 특이한 국가가 있잖아요. 중국하고 일본 이런 정도의 국가만 지금 금리가 좀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사실 말씀하셨듯이 증시를 좀 안 좋게 하는 그리고 심리를 약하게 하는 그런 요인인 거는 맞는 것 같고요. 그건 인정하고 갈 것 같은데 투자 관점에서 보면은 또 대응 차원에서 보면은 금리가 언제 피크아웃 할 것인가를 이렇게 좀 가만히 좀 생각을 해보면은 어차피 그 연준에서도 물가를 잡겠다는 그런 의지가 확고한 가운데 단기 금리를 이렇게 올려가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물가는 단기 금리가 그렇게 올라가고 장기 금리까지 영향을 주게 되면은 투자나 소비 수요에 좀 둔화로 이어지고 그게 경기 전체에 둔화로 이어지면서 경기가 좀 더 슬로해지는 그런 상황이 될 거고 또
물가 부분도 단기금리를 올리게 되면 지금 에너지 가격이나 다른 이제 원자재 가격이 좀 빠지고 있고 특히 CPI에 영향을 줬던 주거비도 집값이 빠지면서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빠진다고 보면은 금리의 고점이 언제가 나올 것인지가 지금 시장의 관건일 것 같고요. 네. 그 고점이 나오는 걸 확인하면서 그동안 약했던 빅테크들 그리고 밸류에이션이 좀 조정을 크게 받았던 주식들의 회복이 나타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 변곡점이 언젠가 이게 뭐 제일 키포인트잖아요. 예. 그러면 지금은 왜 10년물 국채금리가 저렇게 올라갈까? 결국은 실질금리 플러스 기대 인플레이션에서 예. 여전히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한 공포, 예. 그 기대 인플레이션이 높아서 이 명목금리가 예. 올라갔다라고 본다면 결국은 이 기대 인플레이션이 꺾여야 되는데 예. 그게 저는 거의 변곡점에 임박했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예. 지금 물가 공포에서 이제는 이런 식으로 가면 이제 경기 침체가 혹독하게 온다로 이제 약간 넘어가는 단계인 것 같아요. 예. 경기 침체가 혹독하게 온다라고 하는 부분이 왜 제가 봤을 때 확대되고 있다라고 보냐면 천연 자원 가격들이 예. 최근에 급락하고 있잖아요. 예. 그런 부분들이 보면 이제 앞으로 다가올 인플레이션 시대가 아니라 앞으로 다가올 이제 디플레이션 시대를 걱정을 하는 예. 게 지금의 이제 그 원자재 가격에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 변곡점이 예. 곧 임박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 그걸 확인시켜 주는 게 뭐 4분기 GDP가 예. 이제 마이너스로 들어간다든지 내년 1분기까지 마이너스가 더 확대될 거다. 요게 이제 지금 시장은 조금 안 좋게 보는 예. 분들의 얘기고 아까 우리 남궁재훈 주임이 얘기했던 레이 달리오조차도 예. 앞으로 한 18개월 동안 혹독한 경기 침체가 올 수 있다. 이런 얘기는 기대 인플레이션에서 이제 디플레이션으로 넘어가는 그런 예.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물론 레이 달리오는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는 얘기해요. 예, 물가는 여전히 높은 상태에서 경기가 안 좋은 그런 얘기를 하는데 과거 사례를 보면 스태그플레이션이 그렇게 왔던 적이 최근 30년 동안은 거의 없습니다. 1990년 초 그리고 1980년 초 뭐 그렇게 있었고 그 이외에는 스태그플레이션이 온다 싶으면 경기가 바로 꺾이면서 물가가 확 안정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왔기 때문에 저는 우리 최 상무님이 얘기하셨던 그 변곡점에 우리가 함부로 이걸 예측하기가 참 무섭잖아요. 요즘은 잘 안 맞으니까. 그런데 그래도 우리가 합리적으로 생각해 보면 임박했다. 저도 이제 어제 그 금리 이렇게 폭등하는 거 보면서 좀 약간 좀 마음이 굉장히 불편했는데 어제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서 장기적으로 한 6개월, 1년 정도 보면은 페드가 이렇게 공격적으로 나올 때 금리는 물가 요인하고 경기 요인이 있을 텐데 경기를 떠받쳐주는 소비 수요나 투자 수요 이런 것들이 분명히 줄 것이고 또 물가도 이렇게 공격적으로 하면은 둔화되고 그 조짐들이 여기저기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향후 뭐 변곡점이 정확하게 언제 나타날지 피크아웃이 언제 될지는 모르겠지만 향후 6개월 1년 시점 봤을 때 그때 물가는 분명히 떨어져 있을 거고 그걸 물가를 반영하는 금리도 분명히 떨어져 있을 건데 이렇게 갑자기 오르니까 조금 당혹스럽긴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게 이제 전반적으로 증시 전체에 부담을 주는 요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런 부분도 아까 그 여민함에서 어제 이제 테슬라 같은 것도 빠지고 뭐 그랬던 부분이 단기적으로 이제 시장이 FMC 회의 이후에 올라갈 걸 기대하고 레버리지를 일으키면서 들어왔던 그런 좀 투기적인 세력들이 뭐야 아니네 하면서 손절하는 모습 그런 거 생각했는데 채권 시장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봐요. 이제 꺾이겠지라고 해서 채권 매수가 들어갔다가 아니구나. 11월, 12월 달에도 이 공격적으로 금리를 올리면 여기서 금리가 안 떨어지겠나면서
이제 손절하는 예. 그런 오버슈팅 같은 느낌이 채권 시장에서도 저는 약간 느껴져요. 채권 시장의 뭐 마진댓 트레이딩 하는 규모 자체에 대해서는 뭐 파악된 바가 없지만 분명히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채권 시장도 미국에서 주식 시장이 그 주식 시장보다 채권 시장이 조금 더 크거든요. 예, 규모 자체가 좀 크기 때문에 그런 뭐 투기적 수요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채권과 관련된 그 파생 상품 시장도 엄청 크거든요. 그런 것들이 다 맞물려서 어제 금리가 또 추가적으로 이제 급등하는 모습이 나오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제가 처음에 그 우리 소비에 실물 경기에 이제 소비에 크게 영향을 안 줄 거다라고 제가 좀 생각을 말씀드리는 이유가 지금 이 금리 수준이 이제 10년 전하고 뭐 비슷하댔잖아요. 2009년 10년도에 이제 돈을 풀면서 10년물 국채금리가 여기도 나오지만 2% 초반까지 떨어졌던 10년물 국채금리가 거의 4%까지 오르거든요. 올랐다가 그 남유럽 위기가 확산이 되면서 이 거의 8, 9까지 갔던 10년물 국채금리가 2012년 정도 되면 다시 1.5%까지 많이 빠져요. 많이. 그래서 경기 침체가 오면 무조건 이래 빠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스태그플레이션 얘기가 나온 이유가 연준이 돈을 많이 풀어줬었잖아요. 이 머니터리 인플레이션 때문에 물가가 꺾이기는 힘들다라고 봤었어요. 봤었지만 남유럽 위기가 이제 확대되면서 결국은 10년물 국채 금리뿐만 아니라 원자재 가격이 다 안정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었기 때문에 웹에서 찾은 내용입니다. 웹에서 뭘 찾았다고 지금 나오네요. 국제 금리 꿈 아니라고 원짜리 같으니까 뭐 이상한 답변이 나오네요. 네. 그래서 지금 3.7% 그리고 지금 정도의 금리가 과거 물가 수준하고 보면 우리가 이제 1억을 빌려서 100만 원의 이자를 낸다고 했을 때 10년 전에 100만 원의 이자와 지금의 100만 원의 이자를 보면 물가 수준으로 보면 지금 내는 이자가 그렇게 저는 높지 않다라는 생각을 좀 하거든요. 그래서 소비는 꺾이지 않을 것 같고 근데 이제 투자는 좀 아무래도 위축을 받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어제 이제 중요한 그 기업 실적 코스트코 이게 우리 소비에 또 해당되는 기업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코스트코 같은 회사가 어떻게 가이던스를 주는지 이 부분이 이제 경제학자들의 전망보다는 저는 더 정확하다고 봐요. 어떻게 나왔습니까? 코스트코 말씀하셨듯이 이제 필수 소비재 섹터의 대표 종목이고요. 시총이 215.8빌리언이고 주가가 487불입니다. 포드 PER로는 33.6배에 거래되고 있고요. 그만큼 이제 안정적이고 실적에 대한 가시성이 높으니까 높은 PE를 받고 있는 건 인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8월 말 기준으로 이 회사가 4Q가 마무리되고 실적을 내놨습니다. 근데 이 코스트코 같은 경우에 매월 그 매출 증가율에 대해서 숫자를 공개를 하거든요. 그래서 실적 가시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분기 실적을 발표할 때는 그렇게 막 위로나 아래로나 서프라이즈가 크게 나지 않습니다. 대충 시장에서 이 정도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면은 대충 그 정도로 예상에 부합하는 실적을 내놓습니다. 시간에 뭐 2.6% 빠지고 있는데 큰 의미는 없을 것 같고요. 잠깐 말씀드리면 미국 등 전 세계에 838개 매장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미국 비중이 가장 큽니다. 578개고요. 캐나다 107개, 우리나라도 17개 매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 양재점이 전 세계 코스트코 매출 1등 아니었었나요? 그런가요? 그 점포별로는 좀 못 봐가지고. 저도 이용을 한 10년 전에 이용을 했었었는데 거기 들어가려면 차 줄이 그 동네에 거의 한 블락을 한 2바퀴 돌아야 들어갈 수가 있어가지고 그리고 계산하러 나올 때도 보면 카트 줄이 거의 뭐 한 30m 이렇게 돼 있어서
언젠가부터는 못 가겠더라고요. 너무 좋긴 한데. 예. 그리고 코스트코는 필수 소비재 같은 느낌이 들면서도 예. 우리나라 사람들이 코스트코를 이용을 할 때는 약간 예. 뭐 백화점을 가는 좀 느낌이에요. 예, 거기 보면 제품들이 좀 약간은 그래도 좋은 제품들 예. 선정. 그리고 코스트코의 정책이 여러 다품종으로 막 이렇게 까는 게 아니라 예. 지금 퀄리티 좋은 제품을 딱 하나 찍어가지고 그렇죠. 네, 이렇게 판매하다 보니까 약간 필수 소비재와 사치재 그 사이 예. 월마트와 백화점 사이에 있는 그러면서도 또 가성비는 좋은. 네, 가성비는 좋고 예. 네, 그런 기업인 것 같습니다. 예. 그 표랑 같이 숫자랑 같이 보시면요. 매출이 72.1빌리언 나왔는데 컨센이 71.89빌리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컨센 대비 뭐 다소 상회했다고 하기도 좀 멋쩍은 그런 이제 예상과 부합하는 실적이 나왔고요. YOY로 매출 증가율이 15%를 기록을 했습니다. 코스트코가 매월 그 발표하는 실적이 이런 식의 실적인데 그 각 국별로 동일 매장 매출 증가율을 발표를 하는데 분기별로 또는 연간 또 1개월별로 뭐 이렇게 발표를 합니다. 그런데 이 숫자를 계속 그 월별마다 추적해 보면은 거의 더블짓으로 계속 매출 실적이 늘어나는 그런 형태를 보이고 있어서 굉장히 안정적이고 꾸준한 매출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뭐 어저스티드라고 해놔서 가솔린 가격하고 환율 효과를 제거한 실적 증가율, 매출 증가율을 따로 기재를 해놨고요. 그래서 미국하고 캐나다 그리고 기타 지역 그리고 전체 그리고 이카머스 이렇게 해서 안정적인 매출 증가율을 하는데 미국 같은 경우가 15.8%인데 미국의 매장이 제일 많잖아요. 네. 매장 제일 많은 데에서 가장 높은 매출 성장을 기록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캐나다 13.4%, 기타 지역에서 2.9%, 그리고 이카머스에서도 한 7% 정도의 매출 증가율이 나왔습니다. 미국하고 캐나다의 증가율이 확실히 예,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가 2.5빌리언이 나와서 YOY로 9.8%가 늘었는데 밑에 보시면은 그 아까 매출 증가율이 전사로 해서 15% 정도 증가를 했는데 밑에 그 표에 익스펜스 쪽을 보시면은 영업 비용하고 매출 원가 그리고 기타 판매 관리비 이렇게 나와 있는데 매출 원가가 전년 동기 대비로 16.1%가 증가를 했고요. 그리고 판매 관리비가 6.5%가 증가를 해서 매출 증가율보다 조금 높아가지고 영업이익 증가율은 조금 낮게 나왔고 영업이익률은 3.5%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0.2%포인트 정도 빠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것도 뭐 워낙 그 재고 관리나 이런 비용 관리를 잘 하는 회사라서 상대적으로 다른 그 소매 리테일러 쪽보다는 굉장히 우수한 성과를 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밑에 그 어제 잠깐 말씀드렸는데 요즘 그 재무적으로 힘든 그 회사들이 많고 또 이자 비용이 올라가면서 조달에 대한 이슈가 발생하는 기업들이 있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회사는 굉장히 우수한 재무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밑에 보시면은 손익계산서 쪽에 이자 비용하고 이자 수익이 있잖아요. 예. 이자 비용이 48밀리언이고요. 이자 수익 뭐 기타 잡이익해서 67밀리언이 나왔잖아요. 둘을 넷으로 퉁치면은 이자 비용하고 이자 수익하고 플러스가 나요. 그 말인즉슨 이제 이자 수익을 내는 자산이 더 많다는 얘기죠. 그러네요. 다르게 얘기하면은 이 회사는 순현금 상태라고 볼 수 있는데 그걸 한번 좀 확인을 해보면은요. 장기 부채에서 발생하는 이자 비용을 이 회사가 지난 분기에 파일링한 자료를 가져왔는데 그 장기 부채가 이자율이 되게 낮을 때 발행이 됐어요. 보시면은 2022년 뭐 5월에 도래했던 부채도 있지만
이거는 이제 상환이 다 됐겠네요. 만기가 2024년, 2027년부터 해서 2032년까지 장기 부채를 발행을 했는데 이자율 자체가 1.75, 뭐 1.6, 1.3 좀 높은 거라고 하더라도 2.75, 3%. 그래서 굉장히 낮게 발행을 했다는 점으로 미뤄볼 때는 그 당시 발행할 때 이자율 수준이 낮기도 했지만 이 가산되는 스프레드 자체가 굉장히 낮다는 거를 그 생각을 해볼 수 있겠고요. 그렇게 해서 발행된 그리고 그 가지고 있는 이자부 부채, 장기 부채가 6.5 빌리언입니다. 6.5 빌리언인데 그 옆에 유동자산 쪽에 세부 내역을 보면은 캐시 앤 캐시 이퀴벌런트에서 현금성 자산하고 그리고 짧게 단기로 투자한 뭐 MMF나 RP 정도 되겠죠. 그게 846밀리언 정도 되는데 이것과 현금성 자산 10빌리언을 합치면은 거의 11빌리언 정도가 되잖아요. 그러네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뭐 이자 수익이 있겠죠. 이자 수익이 발생하는 원천이 이제 11빌리언이 되는 거고요. 이자 비용이 발생하는 부채의 원천이 6.5빌리언이 돼가지고 실제로 그 순현금 상태로 판단이 됩니다. 예. 그래서 아까 보셨듯이 이자 비용보다 이자 수익이 더 많은 그런 상황이 되는 것 같아요. 예. 보니까 이 롱텀 뎁시라고 하는 게 이제 뭐 회사채 발행 같은 경우로 그렇죠. 볼 수가 있어요. 회사채 발행이죠. 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회사채 발행이 이제 3년 만기로 보통 발행을 많이 하는데 제가 요 금리를 쭉 봤더니 다 이제 10년짜리인 것 같아요. 2027년 만기에 지금 3.0%짜리 하나 있는 거 보니까 요거는 이제 2017년도에 그때 금리가 이제 2018년도에 이제 3% 국채 금리가 불고 올라갔었고 2017년 하반기에 이제 금리가 2.5% 이내 막 넘어가는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회사채 금리는 그것보다는 미국채보다는 약간 가성비가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회사채도 이렇게 10년 정도로 길게 발행을 할 수가 있구나. 맞습니다. 그런 걸 좀 하나 깨달았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역시 명품 기업은 현금성 자산이 많다 보니까 오히려 이렇게 금리 인상기에는 내가 내는 금리는 예전에 낮은 금리 시절에 발행했던 회사채 때문에 낮게 이자를 내고 오히려 금리가 높아지니까 벌어들이는 이자 수익이 더 많아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현금성 자산의 규모도 많지만 예전에 낮은 고정금리로 발행했던 것보다 지금 받을 수 있는 이자 수익 자체가 더 많아질 수 있는 거죠. 어제 우리가 이 방송을 끝내고 제가 뭐 삼성전자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삼성전자의 현금성 자산이 뭐 지금 100조 정도 있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나라에서 지금 삼성전자의 주가가 계속 저점을 갱신하다 보니까 되게 두려운데 우리나라에서 제일 달러를 많이 버는 회사가 어딘가 삼성전자고 현금이 제일 많은 회사가 또 어딘가 하면 삼성전자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명품 기업들 우리가 이 지금 약세장을 이용해서 명품 기업을 최대한 이제 좀 싸게 살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실제 이렇게 혹한기에 기업들의 그 재무 상태라든지 이런 금리 상승기에 어떤 베네핏이 있고 또 데미지가 있는지 그 부분을 좀 체크해 보고 싶었는데 최 상무님이 요 코스코의 이런 부분을 또 오늘 준비를 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회사들은 이제 실제로 다른 회사들하고 굉장히 금융 환경 자체가 어려울 때 차별화되는 모습을 보일 수 있겠죠. 그리고 순익 역시 그 1.87빌리언이 나와서 YOY로 11.9%가 증가를 했고 EPS 4.2불 이것도 컨센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컨센이 4.19불이었는데 부합하는 실적을 냈고요. YOY로는 11.7%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실적 자체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매월 그 동일 매장 매출 증가율을 발표를 하고 또 분기 실적 발표하고 하기 때문에 가시성이 높고 특별히 가이던스나 이런 것들도 주지 않고 딸랑 그냥 숫자만 발표하는 기업입니다. 그러면 이런 기업들은 보면 크게 뭐 영향을 안 받고 이번에도
작년 동기 대비해서 지금 EPS 증가율이 11%요. 예. 네, 이렇게 났다면 내년에도 계속 성장은 할 것 같기는 한데 예. 요즘 이런 기업들도 주가는 다 빠지고 있으니까 예. 요즘 주가 흐름이랑 밸류에이션은 예. 어느 수준에 와 있죠? 그래서 이런 기업들은 사실 꾸준히 이익 성장이나 매출 성장이 이루어졌고 EPS 성장도 이루어졌기 때문에 장기 차트를 한번 가져와 봤어요. 네. 장기 5년 정도 이렇게 가져왔는데 5년의 주가 상승률이 거의 200%에 육박합니다. 그러면은 네. 5년에 한 100% 정도 오르면은 연 평균으로 한 15% CAGR이잖아요. 딱 15%네요. 예, 15% CAGR인데 이제 200%니까 한 30% 내외의 CAGR을 최근 5년간 달성했다는 거죠. 상당히 양호한 주가 상승률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대신 이제 좋긴 좋은데 투자 관점에서는 어떠냐, 지금 싸냐 비싸냐, 이것도 중요한 관점이잖아요. 네. 그래서 장기 PER 밴드를 가져왔는데 좋은 그 실적만큼 PER 밴드도 계속 상향 조정이 됐습니다. 밴드 자체가 이제 우상향하는 그런 그림을 가지고 있고요. 네. 다만 한 40배가 그 빨간 선에 해당하는 건데 그 40배 위로 올라갔을 때는 그냥 약간 고평가 인식이 있어서 좀 조정을 받는 그런 형태를 보였고요. 지금은 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12개월 포워드 EPS 기준으로 33.6배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예. 그 주식이 좀 싸지는 않네요. 예, 주식 싸지는 않습니다. 좋은 만큼 또 싸지는 않고 또 싸지면은 또 싸게 살려고 하는 매수가 좀 들어오려고 하는 그런 느낌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항상 그 제가 말씀드리는 게 좋은 위대한 기업을 사는 게 아니라 위대한 기업을 좋은 가격에 사야 된다. 예. 예, 이 부분을 많이 강조드리는데 지금 PER 기준으로 방금 33배라고 예. 하셨죠? 예. 예. 33.38배 예.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그동안에 5년 동안의 PER 밴드 봤을 때 저점이 25배 정도 수준이었었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저점이 25배 수준이었고 최근에는 거의 45배까지 가면서 예. 주가가 좀 높은 영역에 있다 보니까 2021년 말부터 주가가 여기서 지금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뭐 코로나 때도 보면은 30배 밑으로 좀 내려가지는 않았더라고요. 그러네요. 예, 그렇죠. 코로나 상황에서도 예. 30.2배가 이 보라색인데 예, 맞습니다. 이 30배는 깨지 않았는데. 예. 그러면 이런 기업은 우리가 다시 25배, 20배를 기다릴 게 아니라 예. 30배 초반 정도면 사볼 만한 가격인데 지금 33배잖아요. 예, 33배입니다. 그렇군요. 가끔씩 우리 이런 코스코 같은 이런 참 좋은 기업들 우리가 실생활에 가서 확인을 할 수 있는 기업이잖아요. 예. 어느 정도의 경쟁력을 갖고 있고 어느 정도의 이제 고객 충성도가 있는지 우리가 뭐 애플, 아이폰이든 코스코든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이런 기업들을 보고 와 이런 주식을 사고 싶다라고 딱 보면 좀 비싸요. 비싸서 이런 주식들은 일반 시장 평균 PER 지금 S&P 500이 16.5배 정도니까 그렇습니다. 네, 시장 평균 PER보다는 항상 높게 프리미엄을 받고 그래야 되는 그런 아쉬움이 약간 있다. 예. 그리고 매출이나 이런 것, 영업이익, 순이익 이런 것들 자체가 꾸준히 계속 우상향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프리미엄을 미국 시장에서는 굉장히 많이 평가를 해주는 것 같아요. 좋은 기업들은 그 높은 PER 밴드에서 계속 또 우상향하면서 맞습니다. 계속 비싸게 거래되면서 올라가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 부분만 조금 알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제 코스코까지 체크를 해주셨고요. 지금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 바로 시장의 위기, 그런 시장의 조정장을 이용해서 최대한 좋은 명품 기업을 우리가 찾아서 좋은 가격에 매수를 하는 그런 노력을 기울여야 될 때고요. 2011년, 12년도에 그런 남유럽 위기가 확산됨에도 불구하고 2012년도에 이제 애플이 전체 세계 시가 총액 1위를 달성하고 그때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
클라우드죠. 예. 예, 클라우드에서 또 새로운 혁신 기술 분야에 1등이 되면서 주가가 고점을 돌파하고 이런 모습들이 다 2012년, 13년 상당히 세계 경제가 안 좋아 보였다. 그런 국면에서 그런 명품 기업들이 정고점을 돌파했던 그런 모습들을 기억하면 내년도 대통령 3년 차에 주가가 항상 강했기 때문에 그런 기업을 찾는 시간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최상무님이 이렇게 좋은 기업들 실적 발표를 저는 이렇게 오늘 이 캐시와 관련된 이런 이자 부분까지 세세하게 체크를 해주셔서 되게 고마웠어요. 좀 쑥스러운데 좀 가장 기본적인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 나오면 체크를 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우리 최상무님 고생 많으셨고요. 이번 주말 좀 푹 쉬시길 바라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